앞을 보고 해주세요. 네네. 독일 사회민주당의 역사,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첫 번째 배울 강의입니다. 오늘 강의할 건데, 왜 독일 사회민주당부터 시작하느냐. 지난번에 제가 좀 말씀드렸어요. 최초의 정당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진보정당 또는 노동자정당이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그 진보정당, 노동자정당을 이야기하면서 지난번에 우리가 사회주의 또는 삼인주의라는 얘기를 좀 했었었고, 그런데 이제 막스 얘기를 갖다가 안 할 수가 없는데, 마르크스라는 사람 더 이렇게 많이 나왔지. 근데 이제 그분의 영향이 실제로 영향을 받아서 최초로 만들어진 정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역사를 이야기할 건데, 지금도 독일 3인당은 있잖아요. 지금 독일 3인당은 굉장히 우울한 상황. 그리고 진보정당으로 자기 역할은 스스로가 다 버려들어요. 마르크스주의를 폐기했고, 자본주의 극복이라고 하는 그 현실태 문제점도 폐기했고, 대중정당으로 가면서 집권하고 싶어하고 모든 걸 다 폐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집권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은 한 2당 또는 3당을 왔다 갔다 하는 이 정도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해서 어떻게 또 이 독일 3인당의 분열의 역사가 또 있어요. 분열의 역사까지 해서 오늘 한번 전체적으로 흐름을 한번 짚어보는 걸로 하고, 그 과정에서 사실 우리가 진보정당 당원으로서 고민스러운 지점이 좀 있어요. 그것도 좀 기억고 토론하는 과정이나 제가 강의하는 과정에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네. 저희 보이시나요? 예. 이 전사, 독일 3인당을 창당하기 전 전사부터 좀 보면 1847년부터 1852년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최초에 생긴 공산주의자. 이때 여기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시대에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가 다 똑같이 썼어요. 말을. 공산주의라고 해서 너무 뻘겋고, 사회주의라고 해서 덜 뻘겋고, 사회민주주의는 더 뭐 분홍색이고 이런 건 아니다. 이 시대는 공산주의라는 말 안에 사회주의, 사민주의가 사실 다 포함되어 있었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동맹이 마르크스 엥겔스가 주도한 최초의 사회주의 그 단체입니다. 여기 보면 털 나온 막스 아저씨도 계시고요. 막스 아저씨의 친구 엥겔스 아저씨도 계시고요. 막스가 사실 죽고 나서 엥겔스는 끝까지 독일 3인당을 지원하고 지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근데 이 그 공산주의자 동맹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막스하고 엥겔스가 주도해서 만드는 건데, 이 조직의 강령 초안이 그 유명한 공산당 선언입니다. 공산당 선언 읽어보시면 나는 읽어봤다. 제가 얼마 전에 공산당 선언 가지고 읽기 모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6주에 걸쳐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갖다 나눠서 다 읽는 모임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보통 한 4-5명이 모이면 한 페이지씩 읽고 제가 설명하고 한 페이지씩 읽고 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총 6주간에서 했고요. 우리 이배 당원님께서는 첫 시간 한 번만 나오고 그다음에 결석. 자기는 학교 때문에 많이 읽었다 이거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안 읽어보신 분은 나중에 제가 이 강의 다 끝나면 20명씩을 해서 공산당 선언 읽기 모임을 한 번 정도 더 할 거예요. 그때 한번 참여하시면 같이 이게 뭐 이념과 사상이나 자기의 노선을 떠나서 어쨌든 간에 현대 사회에서 뭐 10대 명절을 꼽으라면은 마르크스의 어쨌든 자본론하고 공산당 선언은 꼭 들어가거든요. 보수주의자들이 꼽아도 꼭 들어가는 명적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어쨌든 이 공산당 선언이라는 게 결국에는 마르크스 엥겔스가 주변에서 최초로 만든 공산주의자 동맹이라는 조직의 강령 초안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이전에 마르크스 엥겔스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 생시몬 프리의 공상적 사회주의. 이거 옛날에 저랑 비슷한 시대에 그 고등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국민윤리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막스 전에 이런 공상적 사회주의자들이 있었고, 칼 막스가 뭐 자본주의를 비판했고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윤리책에 나오죠. 라살레주의, 블랑키주의, 이건 조금 이따 제가 더 설명드릴 거고요. 이 사람들이 이 공산주의자 동맹 전에 의인 동맹, 이게 또 재밌어요. 공산주의자인데 이 사람은 의인이라는 의로운 사람들의 동맹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인 동맹 시대,
그러니까 막스 앵겔스 전에 의인 동맹 시대에는 모든 사람 형제다 이게 슬로건이었어요. 모든 사람 형제다. 좋은 얘기인데 이거는 어떤 말이 좀 내포되어 있겠어요. 좀 뭔가 시혜적인 거. 불쌍하니까 도와주자. 뭐 이런 그러니까 주체적인 관점보다는 시혜적인 관점이 더 컸겠죠. 근데 이 공산당 선언에서 전 세계 노동자들을 단결하라. 우리가 얘기한 그 공산당의 책자가 보면 있자면 앞에는 지금 유럽의 하나의 유령이 배회하고 있다. 공산주의라는 유령 이렇게 시작하고 마지막은 뭐 혁명수에 얻을 건 쇠사슬이요 잃을 것은 혁명수에서 잃을 것은 쇠사슬이요 얻을 것은 전 세계이다. 뭐 전 세계 노동자를 단결하라 또 만국의 노동자를 단결하라 이렇게 끝맺는데 이 슬로건 자체가 나온 게 뭔가 막스 앵겔스 시대가 그 이전과 달랐던 이 단결해서 뭔가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주체적인 관점을 노렸다라는 걸로 사실은 그 이전과 막스 앵겔스가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이런 전사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제1 혹시 인터내셔널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이게 뭐냐면 공산주의자 그 국제 조직이에요. 근데 제1 인터내셔널이 있었고 제2 인터내셔널은 우리가 이후에 배울 독일 3인당이 중심이 돼서 만든 거고 제3 인터내셔널은 그거는 이제 우리가 혹시 옛날에 들어보신 적 있으면 코민테른이라고 해서 레닌의 러시아 혁명 이후에 러시아가 중심이 돼서 근데 주로 이제 스탈린이 이제 주도했었던 그 코민테른이라는 조직 그게 제3 인터내셔널이에요. 근데 이 제3 인터내셔널은 나중에 우리가 언제 공부하게 됐냐면요. 한국 진보 이제 우리 한국의 진보정당 운동사를 공부할 때 1918년 한인사회당부터 해가지고 쭉 조선공산당 1925년 이렇게 쭉 공부를 하다 보면 코민테른과의 관계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꼭 알아두시면 좋을 거고요. 그 위에 사회주의권이 몰락해서 제4 인터내셔널 트로츠키자주의자들 중심으로 있다가 그다음에 현재로는 SI라고 해서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이라고 해서 3인주의 정당들 중심으로 하고 이렇게 있는 조직들이 있어요. 이런 어떤 국제 그 사회주의 또는 진보정당들의 연대체가 있고요. 민주노동당은 SI에 가입했죠. 민주노동당은 SI에 가입한 정당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이유는 이제 가입을 안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인터내셔널이라는 게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초기 맨 처음에 국제적인 관점을 가진 조직이에요. 근데 물론 이제 여기 국제적인 관점을 가졌다고 해도 유럽적인 시각이겠죠. 유럽적인 시각이긴 하지만 제1 인터내셔널이 국제노동자협회. 근데 뭐 이거는 사실은 책마다 약간 달라요. 번역이라는 게 국제 또는 뭐 세계 똑같은 책이고 노동자 또는 노동계급 뭐 협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약간 그 해석은 다른데 1860년도에 런던 노동자 평의회라는 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정당이 생기기 전에 노동자들의 조직인 거예요. 그리고 노동자들의 조직은 사회주의적인 지향을 가지고 있었어요. 거의 대부분이. 그리고 1863년도에 라살레이는 뒤에 또 나오겠지만 독일 노동자 총연맹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조직들이 이제 각국에 대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푸르동주의, 라살레주의, 바쿠닌주의, 싱디칼리스트 모든 사회주의 정파가 다 참여하는데 이게 어렵다. 무지하게 어려운 얘기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 책에 나와 있어요. 이 책에 제가 정리를 좀 해놨는데 134쪽부터 우리 위원장 교과서도 한번 보시고 정신이 없어서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여기 보면은 저 나중에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얘기들이 이제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블랑키주의라고 해서 맨 처음에 이제 프랑스에 나타난 게 소수들의 혁명, 못 사는 사람들의 해방 뭐 이렇게 갖고 되어 있는 135쪽에 나와 있고요. 두 번째 협동조합에 같은 무정부적 이상향으로 평화로운 얘기 푸동주의하고 라살레주의가 나옵니다. 푸동이라는 사람은 그 푸동도 얘기했고 이 책 다시 그 교재 135쪽부터 제가 설명드리고 있었어요. 푸동주의는 아까 그 무정부주의라고 얘기했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그 김원봉 아저씨 암살. 그다음에 뭐 돌아오죠. 암살하고 뭐 있는데 박열도 아나키스트예요. 박열도 제일본 조선인 아나키스트 조직의
이론을 우리가 또 가결 영화에 나오는 사람들. 이때 그러니까 제국주의 저항에 싸운 거는 무정부주의자나 공산주의나 비슷했다. 그때 보시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 라살레 아저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라살레라고도 하기도 하고 라살레라고 하기도 하고 뭐 쓰기 나름인데요. 이 양반 같은 경우가 뭐냐면 뒤에 나오겠지만 독일 사람인데 이 아저씨가 그 협동조합을 굉장히 중시 여기는 사람. 근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선거에 참여해서 영향력이 있으면 국가가 협동조합을 만들게 도와줄 거다. 그렇게 돼서 협동조합을 또 확대시키는 게 사회주의로 가는 길 아니냐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것도 이제 136쪽에 좀 있고요. 그다음에 혁명부터 무정부주의 이상시라고 바쿠닌주의, 바쿠닌 이 양반도 그냥 폭력으로 뭔가를 갖다 이제 해결하겠다 뭐 이런 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자본주의, 산업자본주의가 만들어지고 그 자본주의가 이제 공장지 자본주의로 확대돼서 굉장히 커지잖아요. 그 제국주의적인 어떤 그 침탈도 커지고 이런 과정에서 뭔가 이 자본주의는 없애야 되는데 어떤 방식일까에 대한 다양한 차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싱디칼리스트는 어쨌든 노조라고 하는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투쟁, 그 노동조합이 사실은 이 세상을 갖다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계기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정치투쟁이나 정당의 활동을 동의하지 않죠. 근데 예를 들어서 무정부주의자들도 그 국가 권력 자체를 갖다가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 권력의 내부에서 의회라든가 이런 공간에서 싸우는 것 자체를 갖다가 무정부주의자들도 동의하지 않아요. 국가 바깥에서의 싸움을 이 사람들 끊임없이 주장했던 사람들이고 뭐 이런 사람들 플러스 아까 했던 탈러먼 막스 아저씨하고 앵겔스 아저씨가 다 참여한 게 제일 인터내셔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갖고 이 1864년부터 시작해서 이게 이제 유럽 지역에 있는 모든 소위 뻘거수많은 사람들을 다 모아놓는데 이제 1871년도에 파리코민이라는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 다음번에 그 프랑스 사회당 얘기하고 나면 설명을 파리코민을 드릴 텐데 어쨌든 프랑스 혁명 과정에서 이후에 이제 플로테레트가 싸움을 시작하죠. 그래갖고 어쨌든 간에 이 파리를 점령, 우리나라 따위 광주를 점령하는 건 비슷한 거죠. 일종의. 이렇게 해서 이제 싸움을 하고 자치적인 활동들을 하는데 뭐 패배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막 도망다녀요. 저기 갔다 저기 갔다 막 그 막스의 그 여정 보면 벨기에로 튀었다가 그다음에 어디로 갔다 막 이렇게 튀다가 결국에는 1876년도에 해산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사람 풍동 아저씨, 라살레, 바쿠닌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막스가 지도를 갖다 확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 그 좌파들 또 사회주의 세력들이 막스주의라는 것에 하나로 수렴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돼서 이 이후에 유럽 각국에는 이제 사회주의 정당 건설로 이제 각각 시작되는 이런 계기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전사를 대략 훑어봤고요. 독일 문제를 조금 넘어갈게요. 독일 사회민주당의 초기 역사 이렇게 갖고 보는데 아까 이제 라살레라는 사람이 최초로 1863년도에 독일 노동자 총연맹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독일 사회에서 노동자 중심의 사회주의 최초의 정치 조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노동자 보통선거권 확대하고 그리고 이 노동자들 보통선거 확대하면 선거에 참여하면 이제 그런 생각 안 해요. 노동자는 우리를 찍을 것이다. 그래서 그 힘으로 국가 권력을 마구 압박하여 생산자 협동조합을 많이 만들게 국가가 돈을 대줘서 많이 만들게 하면 이것의 확대가 결국 사회주의를 형성하는 거다. 라고 라살레 아저씨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선거를 통해 의회에 진출하고 국가 힘을 밀어 노동자 생산 협동조합을 또 만들겠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가졌어요. 어쨌든 의미는 뭐냐면 정당까지는 아니지만 이 사람들은 어쨌든 자본주의가 새로운 지향을 가지면서 노동자들의 정치 조직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1869년도에 사회민주노동당이라고 해서 독일에서 만들었어요. 이 아저씨 베벨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아저씨. 막스 앵겔스의 영향을 받아 사실은 독일 3인당을 실질적으로 만든 사람이고 총수 역할을 했었었죠. 우리로 따지면 어떤 분이냐면 권영길 같은 사람이에요. 색깔이 이렇게 뚜렷하진 않은데 어쨌든 잘 아울러서 어쨌든 끊임없이 뭐 만들려고 했거든요. 기렐름 리프네이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거의 아버지 뻘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아들이 나중에 나오죠. 로자와 같이 칼 물고 싸운 아저씨가 나오거든요. 이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건 뒤에 제가 좀 더. 어쨌든 아까 라살레주의에 대항해서 막스주의 입장에 충실한 정치조직을 만들자. 그리고 당이어야 된다 생각했거든요. 당. 이 사람의 그 가장 핵심은 뭐냐면 당이어야 된다. 정치적 입장을 가진 당이어야 된다. 그리고 기존의 국가권력과 대결한 노동계급의 권력을 당을 통해서 장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그 뭐 각종 아저씨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 조직의 핵심은 그걸 통해서 이제 당을 통해서 노동자 계급의 힘으로 국가권력을 장악하겠다라는 게 사실은 그런 의미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1875년에 서로 이렇게 꼭 라살레주의하고 그 다음에 사회주의 노동당하고 같이 이제 따로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이때부터 보통공화국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선거에 참여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고타라는 데서 1875년도에 양조직이 통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뭐냐? 독일 사회주의 노동당 이렇게 하고 이걸 탁 만들죠. SAP 뭐의 준말인지는 모릅니다. 제가 독일어 우리 동문과 나온 이 입에 어머님 SAP 이거 모르죠. 동문과 나오자 허방이 안 해서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사실 그 이것 관련돼서 마르크스의 고타강령 비판이라는 저작이 있어요. 막사 씨가 XX하게 열이받은 거예요. 이렇게 통합을 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고타강령 비판이라는 글이 있는데 여기서 매우 욕을 하죠. 그 아저씨가 굉장히 훌륭하신 분인데 욕을 할 때는 또 아주 신랄하게 욕을 굉장히 잘하세요. 근데 이게 뭐였냐면 라살레가 먼저 생기다 보니까 이쪽에 힘이 셌던 거야. 막스주의자가 좀 작았던 거지. 통합을 하면 어떻게 돼 있어요? 숫자 많은 놈한테 어쨌든 간에 그 말 더 많이 듣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앉으십시오. 책 가지고 계세요. 네, 책 음식부터. 여기 이어갈게요. 그래서 라살레주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거잖아요. 국가 권력하고 좀 잘해보자. 선거는 참여하는 국가 권력하고 잘해 국가 권력 우리를 도와줄 거야라고 하는 막연한 희망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됐는데 그 입장 갖다 많이 받아들였더라고요. 고타강령에서 이렇게 비판합니다. 오류로 원칙적인 경제론, 국가에 대한 잘못된 태도, 협동조합에 대한 국가 원조라는 무익한 만능책에 대해서 근거 없는 신뢰, 8시간 노동제, 특히 이때 당시 8시간 노동제의 핵심 그 요구사항 중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요구하지 않은 거. 그 다음에 그 소위 마르크스가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거는 국제주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일 인터내셔널 이런 얘기 제가 드렸고, 이 이후에도 마르크스의 얘기에 따라 제2인터내셔널, 독일 사민당 중심으로 된 제2인터내셔널이 생기는데 이런 것들 갖다가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고타강령 비판이라는 책에서 막스가 매우 좋은 말로는 통일한 비판이고요. 나쁜 말로는 매우 욕을 하죠. 디스를 막 하는 거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이 생기게 됩니다. 이 당이 결국에는 현재도 존재하는 독일 사회민주당의 이제 원조가 되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당이 생겼어요. 그래갖고 이제 선거는 당연히 참여를 해갖고 의원도 생기고 조금씩 생긴 거죠. 그러니까 비스마르크가 이거 안 되겠거든. 빨간 애들이 비스마르크가 두려워했던 거나 3가지 정도 같아요. 첫 번째는 뻘겋다. 사상이 뻘겋다. 두 번째는 애들이 뭉쳐다닌다. 그전 정당은, 부르주아 정당은 그거였던 거예요. 알아서 그냥 그 유명인들 또는 지주들, 대지주들이 지역을 대표해서 의원이 되면 지들끼리 모여서 하는 일종의 뭐 클럽 같은 거였어요. 그 옛날에도 그런 게 있었죠. 우리 저기 박찬호 위원장님 젊으셨을 때는 무슨 구학부 뭐 이렇게 이제 죄송합니다. 있었는데 일제 그런 정도의 였다면 제가 지난번에 노인 평화에 속하는. 죄송합니다. 예, 재수해. 예. 근데 그 진보정당 대중정당에서 제가 지난번에 이 사람들 당원을 모집하고 당원으로 해서 뭘 만들어 세포를 만들고 뭐 이런다고 했었잖아요.
비스마르크가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원래 다른 그 부르주아 정당들은 지들끼리 이렇게 몇 명 모여가지고 하고 이제 뭐 차나 먹고 좀 주장이나 그러다 흩어지고 말았는데 얘네들은 색깔만 빨간 게 아니라 때로 뭉쳐다니는 거지 이제. 당원을 모집하고 막 이러니까 야 저거 위험한데. 왜냐면 우석은 몇 석 안 되는데 위험한 인간들인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위험한 생각한 게 굉장히 행동적이야. 뭐 하져가면 막 해버려. 무슨 그래갖고 뭘 했냐? 사회주의자 탄압법. 이게 나중에 한 12년 정도 가요 이게 12년 정도 가는데 원래는 뭐 한 2년 반 정도는 한시적인 법안이었는데 그냥 계속 가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뭐냐면 아까 했던 그 사회주의 노동당 자체를 불법화한 건 아니죠. 당을 불법하지 않고 그 당이 하는 뻘건 행동과 뻘건 내용의 책자를 만들거나 주장을 하는 것을 못하게 한 거죠. 그래서 원내 활동 의원들은 있는 거예요. 즉 우리로 따지면 뭐냐면 정의당들의 빨갛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지금 노영으로 5분이지만 5명은 인정해 주는데 정주원은 인정 안 해주는 거지. 그 성북구의원한테 인정 안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5명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당을 인정해 주는데 왜 그렇게 했어요? 애들이 때로 몰려다니니까 위험하다고 느낀 거지. 그래서 원내 활동을 허용했어요. 그러니까 활동가들 어떻게 있어요?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는 거잖아. 뭐 그리고 사람들을 끌고 다니면서 데모도 못하게 하니까 망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뭐 베벨 아저씨도 그렇고 그 베른슈타인 아저씨도 다 망명해요. 어디로 망명을? 다른 나라로 스위스로 가는 인사인가 벨기에로 가는가 이렇게 다 망명을 가. 그렇게 해서 근데 이 사람들이 전체적인 망으로 사회민주주의자라는 그 신문을 통한 조직 활동 거기에 각자 자기 의견을 막 내고 해서 신문을 만들고 갖다 배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우리가 중요한 거냐면 이때는 인터넷이 없던 시절이잖아요. 인터넷이 없었어.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그 모델이에요. 뭔가 신문을 만들어서 서로 자신의 의견을 공유하고 소통하고 투쟁 방향을 갖다가 같이 이야기한다는 게. 그래서 이제 아주 재밌는 게 이름이 많이 바뀌지만 예를 들어 러시아 혁명 우리가 그 세 번째 시간 공부할 때 얘기하겠지만 그 뭐가 있습니까? 레닌은 뭘로 만들었을까요? 응? 이스크라라고 하는 전국적 정치 신문을 갖다가 휙 해갖고 뭐 그게 뭐 대략 뭐 불꽃 뭐 이런 정도 의미라고 하죠. 그러다가 레닌 아저씨는 이스크라의 편집권을 갖다가 맨세비키 자기랑 다른 파한테 뺏기니까 혼자 또 나가서 또 다른 거 만들어요. 프롤레타리 뭐 이런 것도 만들고 막 자기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진보정당운동사도 보면은요 이런 걸 만들어요. 그건 내가 나중에 박헌영이 만든 거 이지혁이 만든 거 이런 얘기 내가 한국 진보정당운동사 얘기할 때 좀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최초의 시작입니다. 소위 이야기하는 전국적 정치신문 또는 정치신문을 통한 사회주의자들의 뭐 소통과 단결 뭐 이런 걸로 이 사회민주주의자라는 신문을 통해 조직 활동을 하세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그러다 보니까 합법화된 의원단이 당의 실질적인 지도 역할을 하니까 우리로 따지면 한 10명 모여가지고 자기네들이 모든 걸 다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이 사회주의자들이나 노동자들을 지도했던 지도부들 다 도망가 있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의회 정치로만 당이 축소되는 결과를 갖죠. 물론 의회 정치는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의회 정치, 그러니까 정의당도 그런 거잖아요. 국회의원 5명의 활동만으로 정의당 활동을 갖다가 정리해버리면 우리가 지역에서 하는 다양한 연대 활동이라든가 학습 활동이라든가 지역 생활 정치라든가 아니면 당원들이 곳곳에 가서 협동조 운동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 자체가 그냥 거의 없어지는 거니까 그런 어떤 폐해들이 사실 의회 정치라고 하는 공간에 사실 있는 거거든요. 우리 지금 이제 의원을 많이 만들고 싶어 하지만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 그것만 갖고 사실은 새로운 사회를 만들 거냐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들이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탄압 공포증에서 조직 보신주의, 선거주의로 우경화되는 됩니다. 좀 약간 댔다가 들이받고 싸우고 뭐 의원직 잘라라 뭐 이런 결기가 없이 어쨌든 위험하니까 우리 유지하자 뭐 이런 거였던 거죠. 그다음에 진기동 보조금 논쟁이 1884년 비스마르크 정권이 들어서 제국주의 정책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독일 내에서 서로 이렇게 하고 막 소위
자본주의가 산업적으로 막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생산은 많아지는데 그에 맞추어 가지고 이 소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그게 간극 때문에 좀 공황 같은 게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게 되잖아요. 그게 소위 제국주의 전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동양으로 그래도 다 어디로 갔습니까? 다 동양으로 가는 거예요. 동양으로. 제가 며칠 전에 그 지난주에 이제 뭐 저 친구랑 태양광 일 때문에 나도 구경하려고 그리고 일 때문에 해가지고 그 칭다오로 갔다 왔는데 칭다오가 독일조차 이제 독일 사람들 점령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칭다오 맥주를 먹고 왔어. 독일요. 정말 맛있어. 공장도 갔다 왔습니다. 안 갖고 그 말 하지 말고. 죄송하게 맥주가 너무 무거워서 갖고 올 수 없어. 배에만 담아. 배에만. 근데 당연하게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되니까 제국주의 시장을 개척해야 되니까 어떻게 주로 가겠어요? 주로 그 아시아나 이런 데로 이렇게 갖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증기선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운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새로운 시장을 찾아야 되니까 그 제국주의 침략을 해야 되니까 이동을 해야 되니까 여기에 보조금을 주자 이런. 근데 원칙에 입각해서 보면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마르크스 입장 제국주의 자체를 갖다 비판했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했고 그런데 왜 이 의원들이 이걸 갖다 찬성했을까? 다수가 찬성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결국에 와서는 자기 유권자야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우리도 보면 진보 정당의 정치인들이 맨 처음 초기 시작을 어디서 많이 합니까? 울산! 노동자들 많은데 민주노동당도 그랬어요. 울산 대표적인 조승수, 그죠? 조승수 의원, 전 의원이죠. 여러분들은 모르시면 거제, 대우조선과 삼성중공업 있는 거제, 여기는 지방 의원들이 4-5명씩 진보 의원이 있었어요. 지금은 우리 정의당 김용훈 의원 한 명밖에 안 남았지만 제일 많을 때는 한 4명, 5명씩 있었어요. 그래갖고 막 시의회 의장 먹고 막 그랬었어. 거제라는 도시도 그랬죠. 창원, 권영길 대표가 당선되셨고 그에 노회찬 대표께서 당선됐던 창원 노동자 밀집지역이었던 거죠. 한국사회 진보정당도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들도 마찬가지죠. 함부르크 이런 데 되게 조선업이 발전한 데서 노동자들이 밀집돼 있고 이러니까 거기서 의원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 조선업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배를 많이 만들어야 자기네들이 돈을 버는데 그러려면 증기선에 대한 보조금을 갖다 계속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은 야 너희들은 이거에 대해서 찬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유권자들의 압박이 있었던 거죠. 여기서 이제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그러면 정의당 또는 진보정당의 의원들은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활동할 것이냐.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울산에 지금 공장 내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이 사실은 존재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힘을 가진 정규직 노조의 어떤 지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할 때 비정규직과 관계가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러면 이제 충분히 우리가 예상 가능한 문제죠. 사실은. 근데 이때도 지금으로 따지면 얼마 100한 몇십 년 전, 130년 전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도 이때도 똑같이 소위 이제 진보정당 초기 얘도 똑같은 논쟁을 했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은 이 원칙이라는 것과 현실에서 살아남아야 된다는 것에 들어서 그 독일 노동자의 내부 모순이 사실은 처음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 기회가 돼요. 근데 합법적으로 정당운동하는 우리 입장에서 법률에 의거하고 헌법에 의거해서 정당운동한 정의당 입장에서 사실은 이런 문제들이 여러 문제를 우리가 다가설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고민들이 사실은 굉장히 드는 거고 과거 민주노동당 때도 이런 몇 가지 문제에 대한 논쟁들이 아주 당내에 존재했었죠.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제 초기에 이제 진보정당에서 시작됐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도 결국에는 이런 걸 갖다 끊임없이 그 접하고 흔들리고 그럼 다시 원칙을 세워야 되고 이런 문제에 이제 갈 수밖에 없다. 독일 3인당이 결국에 창립합니다. 1891년에 지금으로 이제 당명을 개정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정의당도 그 지난번에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 당명 개정의 역사가 좀 있잖아요. 진보 정의당으로 시작했다가 정의당으로 바꿨다가 당명 개정을 위해서 정의당에 대해 다시 한번 재논의했다가 정의당으로 다시 쓰기로 하고 뭐 이런 과정이 있듯이 그 이제 그 당대회라고 하는 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결정하는데
이때 에르푸르트 당대회에서 독일 사회민주당이라고 당명을 만듭니다. 뭐냐면 정의당의 당명은 어디인 줄 아세요? 어디에 있을까요? 당헌에 있습니다. 당헌. 당헌의 제1장 우리 당은 정의당이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1장이에요. 그러니까 당헌 이제 우리 그 나라로 헌법 같은 거예요.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헌법 1조도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뭐 대한민국이란다 이렇게 돼 있나요? 어쨌든 간에 anyway. 그 우리 당은 그 정의당이라고 딱 돼 있어요. 그 당헌. 그런 걸 갖다 당헌과 강령을 만드는 게 당대회인데 여기서 이제 에르푸르트 당대회에서 만들었다. 이 명칭을 이긴 거고요. 이때부터 이제 논의가 좀 됩니다. 이 사실은 독일 삼인당 역사의 쭉 흐름을 좀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가 사실은 계속 이어지는 문제, 그게 현실까지 다시 이어집니다. 답이 뭔지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옛날엔 저도 입장이 있었는데 어쨌든 궁극적인 목표. 지난번에 했던 그 진보 정당의 대부분은 노동자 정당이었고 이념적으로 사회주의 정당이었다 초기에. 근데 그 사회주의라는 자본주의를 극복한다는 궁극 목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내 활동 중심으로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일상적인 개혁 활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과의 간극. 사실은 이게 뭐 옛날 표현으로 따지면 변칙법적 통일이니 뭐니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지 못하고 이때는 이제 카우츠키라는 아저씨가 있어요. 좌익적이다 해서 나중에 욕을 먹죠. 배신자 카우츠키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카우츠키 아저씨는 이론적인 편향인데 뭐냐면 무조건 자본주의는 타도돼야 될 때입니다만 강조하는 거지. 근데 베른슈타인이라는 아저씨가 있어요. 뒤에 사진 나오는데 이 아저씨는 해야 될 목표,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과제 중심으로 해갖고만 계속 나열했어요. 그래갖고 이 당대에서 지들끼리 싸움을 하다가 거기는 앞장은 카우츠키 걸로 뒷장은 베른슈타인 걸로 이렇게 하고 그냥 통합이라기보다는 대략적인 그 타협 정도가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부터 의원단 중에 이런 폴 마르라는 사람이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대놓고 뭐라고 하냐면 궁극 목표는 없어도 돼. 단지 우리는 개혁과제를 뭘 실현할지 이것과 함께 소위 이때 당시에 부르주아 자유주의 정당들이 막 생겨나거든요. 이들 중간 세력과의 제휴가 더 중요해. 우리는 이렇게 갖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이 독일 상영 초기부터 그래요. 그리고 이 역사가 사실은 지금까지 이어져갖고 다 갈라지고 이렇게 하고 되는 역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을 넘어가면 방금 얘기했던 혁명과 개혁의 논쟁이 사실은 독일 3인당 초기에는 계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이 베른슈타인이라는 사람은 저는 나쁜 사람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실 이만큼 현실적인 감각을 가진 초기 진보정당 또는 사회주의 정당의 정치인이 있을만 하겠나 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구글에도 찾아봤더니 사진을 이렇게 깨진 사진들이 좀 많은데 어쨌든 안경도 쓰고 있고요. 이게 나이 먹은 거에서 머리도 좀 없고 젊었을 때 머리가 있었는데 없더라고요. 나이 먹은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저씨는 사회주의 전제와 사회민주당의 가제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여기 이 책을 갖다 1898년도에 이제 쓰죠. 이 양반이. 이 양반이 이때는 원내대표쯤 되는 사람. 원내대표. 우리로 따지면. 그리고 정치 성향이나 이런 걸로 보면 노회찬 거랑 상당히 비슷한. 굉장히 아이디어도 많고 주장에 대해서 잘 정리하고 노회찬 선배가 좀 다른 저는 노회찬 선배는 나는 궁극 목표를 끊임없이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노회찬이 바라봤던 진보정당이 뭐냐 이거 한번 공부를 했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현실 정치로서 굉장히 훌륭한 진보 정치인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이 책에 나온 얘기인데 현 상황에서는 노동조합의 단체 협상과 사회민주당의 입법 활동을 통해 개혁을 쟁취하는 것만이 유일하게 가능한 일상 실천이며 이것이 곧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틀린 말은 없어요. 노동조합 단체 협상이 되게 중요한 얘기고 우리 저 정준현 위원장님 노동조합 활동을 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거 노동조합 권리를 확장시키는 거니까 그리고 원내에서 입법 활동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유일하게 이게 이제 사실은 논쟁의 거리가 되는 거죠. 이것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것만이 유일하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의 일상 투쟁 내지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활 정치라고 요새 표현 안에 있잖아요. 다양한 어떤 그 지역에서의 투쟁이라든가 뭐 문제점들 갖고 싸우는 것들은 그 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의 싸움이 결국에는 정당의 집권을 통해서 이 천민적인 자본주의를 갖다 완전히 바꾸자라고 하는 게 목표일 텐데 그 목표를 뭐 어디로 간 거냐. 이게 사실 논쟁의 거리가 끊임없이 되어왔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론과 실천이라고 하는 거, 궁극 목표, 자본주의를 극복하고자 하는 끊임없는 노력과 그걸 갖다 전제로 둔 궁극 목표와 일상 실천과의 결합이 사실은 베른슈타인의 입장에서는 폐기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비판할 수 있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이것만 갖고 사실은 사회가 변하겠어요? 이런 어떤 고민이 사실 또 한 축에는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거죠. 이때도 똑같이 그런 고민들을 문제를 제기합니다. 개혁 추진만으로 독점자론과 대주주, 그죠? 그리고 군부가 결탁되어 있는 이 독일집의 체제라는 게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일상적인 이런 단체 협상이나 입법 활동만으로 사실 이걸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한테 잘 고민스러운 지점이지 않겠어요? 우리가 촛불혁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지만 사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그리고 물론 몇몇 뭐 재벌개혁의 몇몇 그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지만 과연 그거 갖고 과연 세상이 바뀔까? 이런 고민들이 사실 다 우리 스스로가 다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뭘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지금도 우리도 하고 있는데 이들도 사실은 그때 그런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소위 오른쪽 버전이 베른슈타인이었던 거죠. 이 고민에 대해서. 그리고 왼쪽 버전의 고민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많이 아는 사실은 조금 내가 보기엔 뽀샵이 들어가는 거라고 합니다만 사진만 다르더라도 이렇게 이쁘진 않았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어쨌든 이 사진 굉장히 존경하고 굉장히 그 치열하게 삶은 사람 로저 루센 영화로 만들면 정말로 영화 있습니다. 있나요? 네. 저는 영화를 못 봤어요. 영화가 있나요? 아니 근데 저기 한국에 안 본 것 같아서 체코에서. 아 그래요? 파일 구하면 꼭 봤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아까 연애 얘기도 나왔지만 이 연애담도 굉장히 드라마틱하고요. 이분의 살아온 삶도 드라마틱하고 마지막에 자기 동지가 같은 날짜에 죽거든요. 그 얘기 조금 이따 제가 해드릴 텐데 굉장히 사실은 열혈 여성 혁명가였죠. 근데 이 책 사회개혁이냐 혁명이냐라고 아주 유명한 저서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지담에 있습니다. 비싸지도 않습니다. 얇아요. 금방 읽어요. 좀 관심 있으신 분은 공생당선언이나 사회개혁인가 혁명인가 이런 것들은 있으니까 한번 사서 보시면 안 비싸. 공생당선언 지금 6,000원. 이거는 한 만 원 정도 되나? 그렇게 비싸지 않지. 얇고 필요하면 이 공부 이외에 필요하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저라는 사람도 베른슈타인은 이렇게 싸운 것 같지만 뭐라냐면 사회주의 최종 목표 혁명이라고 인식할 때만이 전체 노동운동의 자본 질서를 교정하려는 협동 노력부터 자본 질서를 반대하는 개혁 투쟁으로 나간다. 그냥 단지 요거 조금 바꾸는 게 아니라 뭔가 세상을 더 확 바꾸기 위한 걸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회개혁이냐 아니면 혁명이냐 이게 잘못된 질문이다 사실은. 잘못된 질문이다. 왜냐? 사회민주주의 하는 사람들이 사회개혁에 반대할 수 있냐? 없다. 사회개혁 당연하게 동참하고 싸우고 해야지. 사회개혁을 위한 또 기존의 기반 위에서 노동하는 대중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그리고 또 민주적 제도를 위한 일상적 실천 투쟁은 사회민주주의 폴란드 개혁 투쟁을 지도하면 정치권을 장악하고 임금체를 폐지한다는 최종 목표.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최종 목표와 연동돼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지. 그냥 개별로 떨어져 있는 일상적인 투쟁은 사실은 그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 이 얘기도 사실은 옛날 표현 때 변주법적인 뭐 통일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사회개혁과 혁명적인 어떤 지향이라는 거죠. 그 근본적인 지향이라는 것과는 끊임없이 그 통일돼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사실 여기도 써놓은 거예요. 로자 입장에서. 그러면서 로자는 이런 얘기를 하죠. 중요한 게 현실 성과가 아니다. 현실 성과가 아니라 투쟁과의 노동자 계급의 의식과 조직이 성장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조금 제 자랑을 해요. 여러분 민주노동당 시절에 그 정책 중에 기억나는 정책이 있어요. 옛날 꽤 오래전 얘기인데
여러분 이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지금 사라졌는데 이 부유세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좀 부자세 뭐 비슷한 거죠. 옛날에 권영길 대표님께서 대선 나오셔서 대선 우리 2차 사회도 총선의 슬로건이에요.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 뭐 이 슬로건을 가야 되죠. 나온 게 부유세였어요. 부유세. 부자들은 세금 매기자. 쉽게 보면 그때 당시에는 10억이나 20억이나 이랬지만 20억 이상을 자산에 세금을 매기자. 이게 부유세였어요. 요새부터는 종부세 비슷한 거예요. 종부세는 이게 한정되어 있는 건물, 부동산에 관련된 거지만 이제 자산 전체에다가 세금을 때려서 그 세금으로 해서 어쨌든 복지기금을 또 마련하고 서민들에게 나름대로 이렇게 좀 평등의 질이 좀 더 넓어지지 않겠냐 이런. 사실은 이 얘기를 갖다가 나중에는 그 열린우리당 당시 그때 그 정동영 의원이 그때는 이제 반대했는데 나중에 되면 정동영 이 아저씨가 이 얘기 자기가 막 하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대표적인 정책이었는데 부유세라는 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때가 2002년 대선이다 대선. 이 슬로건은 노회찬 선배가 나중에 이제 총선 때 다시 만든 슬로건이고요. 요 부유세가 처음 나온 거는 2002년 대선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때 그 대선 선거 기획단에 활동을 했는데 몇 단체들, 그러니까 소위 민중진영의 단체들이 모여서 토론을 했어요. 민중진영과 토론을 했는데 여기는 딱 보니까 뭐였냐면 그러니까 민주노동당보다 왼쪽에 있는 양반들, 그래서 노동운동 계열 뭐 사회변혁당 사람들도 있고 막 이런 분들이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게 그때 선거기획 때 내가 나이가 제일 어렸거든. 그러니까 뭐 들이받고 뭐 욕도 좀 하고 싸움도 해야 될 것 같다고 나를 보낸 거야. 가서 싸워라. 갔더니 이 양반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부유세를 사민주의, 사회민주주의 우파 정책이다. 근데 민주노동당이 이 사민주의 유럽에서도 유럽 사민주의 우파 정책에 실패한 정책인데 이거 갖고 얘기하면 되겠냐고 이런 식으로 공격을 매우 했죠. 저는 그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정책은 사민주의 우파 정책일 수 있으나 이 부유세라는 걸 통해서 부자들이 더욱더 많은 세금을 내서 이를 통해서 복지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서 소위 불평등을 갖다가 줄이려고 한수의 노동자들 서민들이 이 사회의 문제점들을 갖다 좀 더 인식하게 한다면 그리고 그들이 활동하거나 정치 주체로서 좀 더 등장하게 한다면 이거는 그야말로 굉장히 개혁적인 정책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이 고민이 사실은 여기에 똑같이 나와 있어요.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로자 입장에 굉장히 동일한 편이었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서 단순한 현실적인 성과가 문제가 아니다. 결국에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뭔가 정책을 내거나 활동하는 이 과정에서 우리 주변에 그러니까 여기는 노동자계획의 의식과 조직의 성장을 꾀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 우리가 그 성북구에서 활동을 했는데 어떤 활동을 통해서 이게 뭐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이 활동을 통해 우리 주변의 지원군들을 많이 모으고 응원군들을 모으고 지지자들을 모으고 그들이 또 활동의 주체로 만들게끔 우리가 한다면 그거는 굉장히 유의미한 활동이 아니냐. 단순 입법으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실 이 얘기라고 저는 해석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얘기도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당활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시사점을 주는 이야기다. 저희는 딱 그렇게 네, 다보시.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다음 얘기를 조금 넘어갈게요. 그러면서 로자가 그 주목했었던 거는 여기 보면 로자의 대중파업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 총파업 전술을 갖다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노동자들이 이 교통선거권 확대해야만이 노동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또 노동자들이 주체가 된 정당이 국가 권력을 더 장악하는 데 유리할 텐데 당시에는 교통선거권 자체 굉장히 그 형해화되어 있었어요. 여성들에게 당연히 안 좋고 남자한테만 좋고 그리고 또 여기 뒤에 나오는 프로이센 같은 주 노동자들이 많이 있는 주인데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이렇게 3계급 계급을 나눠서 각자 투표해서 그 다음에 일부 그 자본계층의 얘네들의 투표를 더 많이
그 가중치를 줘가지고 의원을 뽑는 이런 어떤 것들이 존재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이 내가 자기가 노동자들이 실제 단순히 임금 올려달라는 투쟁의 총파업이 아니라 정책을 구호를 걸고 총파업을 해야 된다. 이 보통선거권 쟁취랑은 상당히 자본주의 현대 국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굉장히 사실 핵심적인 요구 사항이거든요. 옛날 그 강령들 이렇게 쭉 보면요, 이 보통선거권 계속 나오고 8시간 노동제 계속 나와요. 핵심적인 요구였다라는 거죠 그때 당시에.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정치 총파업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로자는 주장을 하는 거고, 이 과정에서 로자는 노동계급이 이 과정에서 주체적으로 성장, 계속 주체화된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많이 하는데, 이렇게 될 때만이 나중에 뭔가 진짜 힘을 가지고 권력을 잡더라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어떤 고민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치 총파업 투쟁 연수를 갖다가 독일 3인당의 그 주요한 투쟁 연수로 결정을 하는데, 나중에 역으로 노조의 지도부들이 싫어해요. 이유는 왜 그럴까요? 피곤하거든, 귀찮거든. 노동조합의 지도부는 그들이 다 진보적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결국에는 하지 말자라고 해서 결국에는 또 3인당 지도부가 또 타협을 해버려요. 이런 것도 하지 말자. 그러면 자꾸 활동이 뭔가 역동적인 그 주체를 형성한 활동이 아니라 자꾸 이제 원내 활동으로만 쪼그라드는 이런 현상들이 이때부터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독일 3인당이 안타깝지만 최초의 진보정당이고 최초의 노동자 정당이고 참 훌륭한 정당이었지만 배신과 분열의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시작한 지가 1시간 정도 됐나요? 조금 안 됐습니다. 조금 안 됐나요? 어, 1912년에 총선에서 승리합니다. 425만 표, 27.7% 얻어서 원내 제1당입니다. 근데 이때는 지역구 의원한테 결선 투표를 했었어요. 그 퍼센트로 1당이 됐어. 그래서 이때 뭐라고 하냐면, 소위 이제 그 자유주의 정당하고 민주당하고, 우리 때는 민주당이었는데 그때도 걔네들 민주당이었어요. 민주당하고 정당 이제 우리로 따지면 후보 단일화 내지는 뭐 그 선거 연합 이런 걸 해요. 아주 재밌는 게 이제 여기 나타나죠. 3인당, 사회민주당 3인당의 후보가 안 나오고 자유주의 정당의 후보가 결선에 올라간 경우에 3인당의 유권자들은 걔한테 다 밀어줬어. 쫙 당선시켜줬어. 근데 3인당의 후보가 결선 올라간 데는 자유주의 정당, 그 민주당의 지지층들 또는 그 지역의 민주당 활동가들 지지를 철회해버려요. 욕하지 말고 단장님을 욕하면 안 돼. 지금 요것도 가지고 우리가 이후 활동에 좀 시사점을 주는 얘기예요. 선거연합이라는 게 사실 그렇다라는 걸 갖다가 이 역사에서 그런 게 좌절하게 되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 첫 번째 배신이라는 게 그런데 그렇게 되면 쟤네들과 우리는 어떻게 차별성을 두고 어떻게 활동할 것이냐로 간 게 아니라 좀 더 오른쪽으로 가자고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좀 더 대중적으로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좀 더 유연하게 막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거 독일 3인당이 실제 제가 아까 말 제2 인터내셔널을 만들었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최초의 노동자 정당, 진보 정당이니까 얘네들이 중심에서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자기네들도 참여해서 뭘 결정을 하냐면 1912년도 바젤 인터내셔널 대회에서 전쟁 이후가 닥친 총파업 중에서 반전 투쟁해야 된다. 반전운동으로 가야 된다라고 원칙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14년도에 1차 세계대전 전쟁 예산을 통과시켜달라는 요구에 1차하고 2차가 있는데 1차는 전원 다 찬성, 2차는 아까 누구야? 칼 리프트네이트 이 하나만 반대. 그리고 80몇 명의 의원단이 다 찬성해보죠. 전쟁 참여에 찬성해버립니다. 황당한 상황이 온 거죠. 그러면 사실은 소위 진보 정당으로서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위 이제 평화라는 원칙,
그리고 전쟁 반대라고 하는 반전이라는 원칙을 사실 스스로 무너뜨려 버리고 그러면서 수많은 독일의 젊은이들 갖다가 전쟁터로 모으는데 진보 정당의 의원들이 앞장서게 됩니다. 이건 역사적 첫 번째 배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진보 정당은 사실은 그러지 않았어야 된다라고 역사적 평가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서 이 3인당 내 로델 룩셈부르크하고 칼 리프큰네이트하고가 스파르타쿠스 동맹 말도 안 나오는 힘든 택지 이걸 갖다 만들게 돼요. 이제 당내 분파로 만들게 되고 반전운동에 당내에서 싸우고 이제 돌입을 합니다. 그러면서 1916년도에 18명의 여기는 베른슈텐 아저씨도 또 나와요. 베른슈텐 아저씨도 같이 나오고 해서 18명의 반전운동에 탈당을 하고 해서 독립사회민주당을 갖다가 만듭니다. USDP. 얘가 뭔 말인지는 저도 모릅니다. 동문과 나온 입의 단어도 모릅니다. 어쨌든 책에 이렇게 나와요. 저한테 그런 건 물어보지 마세요. 어쨌든 이 첫 번째 배신이 있었고요. 자막 처리하겠습니다. 네. 삐 처리. 아니 그 밑에다 자막 처리. 약전에 자막 처리.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혁명이 일어납니다. 2018년도 1월에 반전 투쟁을 가지고 100만 노동자들이 총궐기를 하게 되죠. 총궐기를 합니다. 2018년. 2018년이나 나이가 오타입니다. 1918. 제가 그거 올려드릴 때 다 지울게요. 제가 참 이거 만들려고 너무 막 정신없이 쓰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1918입니다. 1918. 반전 투쟁을 걸고 100만 노동자를 총파업합니다. 반전 투쟁이 왜냐면 실제 처음엔 전쟁을 하자고 했는데 실제 독일이 좀 깨지기도 했고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누가 죽겠어요. 그리고 전쟁이라면 뭐가 되겠어요? 경제가 핍박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노동자도 못 먹고 살겠고 그러니까 전쟁 그만하자라고 이제 반전 투쟁을 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니까 이게 싸움이 커지니까 1918년 10월에 정당대가 주어집니다. 그전엔 수상을 황제가 임명을 했어요. 근데 이제 니들 중에 최다파가 해라! 로 바꾼 거죠. 그리고 프로이센한테 아까 3개국 선거라고 해갖고 이걸 갖다 폐지하고 보통선거구제로 바꾸죠. 그리고 나서 11월에 이 싸움이 계속되는 노동자 병가 평의회가 건설돼요. 그리고 이들이 대단히 이제 강력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참에 확 바꿔버리자. 황제 물러나고 민주공화정을 만드는 건 당연한 거고 이참에 생산수산 사회하고 대토지 소유 자체를 완전히 못하게 해버리자. 상당히 굉장히 낮은 그 사유적인 내용들을 담아서 싸움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 그런데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또 3인당 지도부가 군부와 타협을 합니다. 군부와 타협을 해서 사실은 이제 이 싸움, 그 대중들이 일끄는 이 싸움 자체 이제 그냥 흐트러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나타납니다. 두 번째 배신이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로자가 그래갖고 그 3인당을 깨고 나와가지고 KPD 이게 독일 공산당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아까 얘기한 스파르타쿠스 동맹하고 같이 통합을 하거든요. 이 정당을 만들어서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세 개가 있어요. SDP가 있고 이제 그 3인당이 있고 아까 USDP라고 있었죠. 독립사회주의 정당 있고 그리고 얘네 있고 세 가지 정당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일부 USDP 그 좌파 블록들과 같이 하고 통합을 다 하거든요. 일로 그랬고 두 개 3인당과 KPD 두 개를 이렇게 분열이 됩니다. 근데 이 아저씨들은 심하게 한 게 뭐냐면 가서 때려박는 게 우선이지 무슨 선거요. 뭔 대중이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한추도 아까 3인당 사람들이 너무 선거에만 치우쳤다면 이 사람들은 그거 하지 마. 뭐 그런 거 신경을 써. 가서 돌 하나 더 던지고 화염병 하나 던지는 게 훌륭하지. 이런 생각을 했었죠. 제가 대학교 초에 그런 생각을 가졌던 대표적인 사람. 갖다 박으면 뭐가 되는 줄 알고. 저기 있던 저분도 같이 저럴 것 맨날 같이 뭐 던지고 다녔던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좌익냉동주의라고 하고 이걸 나중에 레닌이 공산주의 좌익수합병이라고 하는 책에서
통렬히 비판합니다. 레닌 아저씨가. 레닌 아저씨가 의외로 폭력혁명만 주장했던 게 아니에요. 이 아저씨가 우리 러시아 혁명 얘기를 좀 해보면 두 나라가 우회 통해서 계속적으로 대중들을 독립편으로 만들고 우회를 갖다 활용해야 되는데 우회 활용 안 하고 이런 우리도 나쁜 놈들이야 라고 이제 막 통렬하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로자가 선거 참여를 하자는데 선거 참여하지 말기로 이 정당이 결정을 해요. 선거 참여하면 뭐 나쁜 거야, 뭐 개량주의야, 뭐 이런. 요새 이런 정당이 있습니다. 잘 모르시죠? 이런 정당이 있어요. 요새.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 아까 얘기했었던 11월 혁명 이후에 소위 민주공화정을 갖다 만들게 된 임시정부가 있었는데 그 임시정부에서 좌파들 갖다 배제하려고 하니까 베를린 노동자들이 파업을 해요. 이건 같이 싸워도 이거 니들끼리 다 해쳐먹자는 게 나쁜 새끼들이 이제 딱 했는데 이걸 틈타 3인당과 군부가 결합해서 학살을 하죠. 학살. 그 학살이 1919년 1월 15일 날 로자와 카를 리프트네이트를 죽입니다. 죽여서 라인강에 던져버려. 그리고 나서 지들끼리 바이마르 공화국을 민주공화국을 설립을 하고 그런 자기네 집권해요. 사실은. 뭔 재단이죠? 그 재단이? 이때 대통령들 아저씨 그 재단이 여기도 있는데요. 에버트. 에버트. 이때 대통령들 아저씨가 에버트예요. 어쨌든 요렇게 해서 독일 혁명의 과정들이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사실은 성공을 한 거죠. 요거는 근데 성공했는데 두 가지 배신이 사실은 역사에서 과연 올바르냐 올바르지 않았냐는 충분히 한번 또 고민이 필요해요. 그 에버트 재단이 이번에 그 상 준대 거기 서울시민 상 준대 그잖아. 그게 이제 사민주의 정신을 각국에 수출하는 나라에도 많이 도와주는. 네, 우리나라 노동조합이나 진정당도 많이 특히 도움. 민주당하고는 좀 상수를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이후에 1930년대 이후에 이제 정권을 잡고 민주공화정 선포하고 했지만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치한테 밀리게 되죠. 나치가 정권을 잡고 다시 2차 세계대전을 해갖고 전쟁의 광풍으로 몰아치는 이런 게 됩니다. 독일사람당의 오류가 분명히 있었다. 이 과정에서 보면 이걸 좀 우리가 어차피 이 공부를 하는 이유가 우리는 그럼 어떤 활동을 할 거야 라는 좀 뭔가 단초를 찾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 양반들은 자꾸 아까도 제가 계속 강조했지만 원내에서 다수소 갖고 이거 나쁜 거 아닙니다. 해야죠. 근데 이것만 하겠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저는 제가 이제 그 직업이 선거 컨설턴트인 거 아시잖아요. 저는 그 선거주의자인데 선거는 이겨야 된다 이게 이제 제 신념인데 근데 이것만 갖고 이기냐 의회 활동만 갖고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과 우파 그러니까 자유주의자와의 협력을 통한 연립정부 수립하면 몰두한다. 고민스러운 거죠. 사실 정의당 입장에 고민스럽겠어요. 아무래도. 이러다 보니 어떤 일이 있었냐 선거에서 바이마르 공화국이 탄생하고 나서 총선이 있었어요. 학교급식이냐 군함이냐 굉장히 훌륭한 슬로건 아닙니까? 일종의 복지냐 아니면 전쟁이냐 뭐 아니면 복지냐 아니면 경제 뭐 이렇게 건설로 가느냐 뭐 이런 거잖아요. 일종의 학교급식이냐 군함이냐를 갖고 사실은 원내 일당이 돼버립니다. 근데 문제는 이 책에도 나와 있지만 그리고 나서 다수파를 형성하니까 우파하고 또 협상을 해요. 협상하는 과정에서 학교급식이 아니라 군함도 많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 어떻게 되겠어요? 이 과정에서 정권은 유지하지만 지지층들이 떨어져나가죠. 전통적인 지지층들이 떨어져나가죠. 그리고 그 세계 대공황이 이제 1930년대에 일어납니다. 근데 어떻게 실업자들이 대량으로 양산되잖아요. 이 책에도 그렇게 써있지만 당시에 스웨덴 같은 경우는 엄청난 그 국가가 개입한 정책, 이종 케인주의 정책을 막 시도하고 막 국가가 중립돼서 돈도 풀고 일자리도 막 만들고 막 난리를 칩니다. 국가 개입이 시작된 거죠. 근데 그 정책을 안 펴니다. 왜? 우파의 계속적인 공동 연립정부를 유지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 실업자들이 대량 양산되고 이것을 막기 위한 그 정책 대안이 부재하고 실업자들을 조직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지고 새롭게 생긴 KDP 아까 이 공산당이 16%까지 지지율이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전략적 오류가 있었고요. 그럼 이런 오른쪽에도 전략적 오류만 있었냐? 아닌 거죠. 독일 공산당 같은 경우도 오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때 제가 아까 제3인터내셔널 얘기 앞부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2인터내셔널이 이제 붕괴되거나 제3인터내셔널 러시아 혁명 이후에 그 소위 소련 공산당이 중심이 돼가지고 다시 이렇게 쭉 전 세계를 형성하는데 이제 소련이 워낙 힘이 막강하니까 공산주의 진영 내에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스탈린 지 마음대로 이 코미테를 운영하게 그러다 보니 철저하게 지정 형식이에요. 제가 옛날에 그 학생운동하고 초기에는 뭐 코민테른 선집 뭐 이런 거 막 읽었었어요. 근데 거의 지령과 태제예요. 뭐뭐 하라. 근데 나중에 보면 코민테른이 우리나라도 이상한 태제 같은 거 몇 가지 던집니다. 더 이상 조선공산당을 만들지 마라. 대중운동만 해라. 뭐 이런 것도 만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사실은 그 지시형으로 나갑니다. 초기에 1인터내셔널과 2인터내셔널은 협의형이었어요. 같이 공동으로 토론하고 논의하고. 근데 여기는 그 지시 복종형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현실 상황, 자기 국가에 맞는 능동적인 정치 자체가 없어진다. 두 번째는 그러면서 이 아저씨가 얘네가 물론 잘못하고 있지만 얘네랑 놀지 마라 계속 압박을 준 거예요. 근데 상황에 맞게는 공황이 오고 그러면 그리고 파시즘이 계속 다시 일어나고 이러면 나치에 맞섰고 SDP와 어쨌든 간에 그 독일 공산당이 같이 공동 연대 전선, 반파시즘 전선을 갖다가 계속 유지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버리고 그냥 따로 노는 거죠. 그리고 오죽했으면 이 책에 나와있지만 나치가 집권해서 부르주아 정당들과 삼인주의가 싹쓸이 해놓으면 그 다음은 우리랑 쟤네랑 싸우고 우리가 이겨서 집권할 수 있다. 이렇게 좌익적인 상황이죠. 이런 얘기까지 사실. 즉 우리가 독일 3인당, 독일 그 진보정당 운동 역사에서 얘기해야 되는 거는 몇 가지 시사점이 있는데 우경적인 오류도 존재하고 굉장히 좌경적 오류도 같이 존재했다. 사실 근데 이게 우리 한국사의 진보정당 운동 역사를 또 보면 거의 똑같은 논쟁을 사실은 해왔던 거죠. 혹은 이후에 한 5강, 6강 때 제가 다시 이걸 한 번 더 설명드리면서 얘기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정의당 활동을 하면서도 어떤 중심을 잡을 거냐 이게 굉장히 사실은 중요합니다. 당 활동의 기본 원칙이 뭐고 어떻게 해야 될 거고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은 많은 신입당원들이 노회찬 의원 한 분만 돌아가시고 나서 안타까우니까 이 당에 돈 10,000원이라도 내야지 이러고 오신 분서부터 와서 보니 자꾸 뭐 귀찮게 뭘 오라고 하고 카톡방에서 싸움질을 하고 뭐 이게 뭔 짓이냐 막 이러고 하지만 사실은 이런 공부 모임도 중요하고 일상 활동 모임도 중요하고 지역에서의 독자적인 정치 활동 굉장히 중요하고 생활 정치에 개입해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고 자꾸 이 당은 돈 10,000원만 내려고 또 자꾸 뭐 귀찮게 해 막 이런 게 사실 왜 그러냐 이유가 다 있다라는 거죠. 설마 정주원 위원장이 여러분들을 갖다 굉장히 귀찮게 하기 위해서 또는 그게 취미라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뭔가 이 당이 진보정당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를 고민하고 있으니까 자꾸 여러분들한테 이것도 하자 저것도 하자 다리 아파 죽는데 산에 가자 뭐 갔다 와서 아리백에서 그냥 뭐 일할 못하고 그냥 어그적대서 뭐 누구 그렇더라고 어제 보니까 막 치질난 사람 저 어그적대고 특정인은 좀 지명하지. 제가 누구라고 그랬지 특정인이라고 말해요. 어쨌든 이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런 것들을 또 우리가 이 공부를 통해서 한번 되새겨보자는 의미입니다. 자 후사를 얘기했습니다. 전사를 얘기했으니까 후사 그 이후에 나치가 집권한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네, 화장실 다녀오셔야 됩니다. 원래 중간에 한번 스모킹 브레이크를 가셔야 되는데 이제 거의 끝난 거기 때문에 일단은 아까 요거는 우리가 얘기했어요. 독일 삼인당의 세 번의 분열 큰 틀에서 보면 다 이게 또 그 이유가 다 있어요. SPT는 이제 독일 삼인당 내 아까 스파르타쿠스 독립이 창립되고 그다음에 독립사회주의 노동당 그다음에 그 독일공산당이 결정적인 계기가 뭐였어요? 제1차 세계대전에 그 전쟁 예산 참여 예산에 대해서 찬성할 것이냐 반대할 것이냐 사실은 이 첫 번째 분열이 있었죠.
두 번째 분야는 독일 녹색당이라는 게 만들어진 계기입니다. 이것도 뭐냐면 68혁명이라고 여러분들 1968년도 그 유럽 전역을 휩쓸었던 좀 혁명의 열기를 알 거예요. 서독에서 1968년 빌리 브란트가 이끌 3인당이 그거 힘을 모아 그 총선에서 이깁니다. 그 전에 걔들 겪고 그 나치당 이후에는 있잖아요. 거의 힘을 못 써요. 그리고 어쨌든 거기서 분열, 동독과 서독으로 이제 나눠지잖아요. 그러다가 동독이라는 데가 어쨌든 공산주의 사회가 이제 진행하고 있으면 소독에서는 힘을 못 쓰다가 어쨌든 68혁명의 이 과정에서 총선에 승리합니다. 이 요시카 피쇼라고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런 그 사람들이 3인당 정치인의 의존을 쓰면 새로운 좌파 정당을 만듭니다. 근데 이들이 재미있는 거는 특색 있는 아이디어를 많이 했어요. 저는 한때 이걸 동의했다가 그다음에 박찬환 위원장한테 욕도 먹고 뭐 이런 적도 있는데 반에 뭐 생활 정치다가 반에 이런 문제도 있고 원내 지도분리 이거는 아까 했던 독일 3인당에 끊임없이 원내 중심의 활동하면서 이렇게 갖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주장도 있었고요. 5월 임기 2년 순환제 얘기도 있었어요. 신선했죠. 옳고 그름을 떠나서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고요. 이제 이거는 결국에 가서 뭐냐면 이 3인당이 결국엔 정부를 잡아도 사실은 그 개혁의 68혁명 그 개혁의 열기를 사실은 받아들여갖고 뭔가 제대로 된 일을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깨고 나간 거죠. 두 번째 분야입니다. 세 번째 분야는 거의 최근입니다. 근데 이 최근의 분야는 사실 가슴을 더 아프죠. 독일 좌파당. 97년도에 3인당하고 녹색당의 연정이 이루어집니다. 정록 연정이라고 하죠. 슈레드라고 기억하시죠? 이 아저씨가 있는데 이때 제3의 길이라는 게 굉장히 유행을 영국의 블레어, 토니 블레어도 그렇고 그러니까 좌파 입장에서 신자유주의 일부 효율성이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는 뭔가 새로운 3의 길이 있다. 좌의 길이 있고 우의 길이 있으면 자기는 중도로 가는데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그 오른쪽 것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너무 비판을 받게 충분한 이런 어떤 노선을 제3의 길이라는 노선을 이때 나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자본주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대하고 반전표라는 가치 자체를 깨고 우파들 정책을 계속 대고 수용하게 되고요. 재밌는 거는 98년도에 미국과 나토의 코소보 공습이 있었어요. 이때 독일군이 파병하냐 마냐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이때 이걸 파병을 결정한 외무부장이 누굴까요? 녹색당을 만들었던 당시 그때 그 젊었었던 요스카 피쇼가 이때는 노예한 정치인이 돼서 파병을 밀어붙이게 되죠. 이에 반발해서 사실은 그때 당시 경제부총리였던 우스라 퐁텐이 또 끌고 탈당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구동독에 있었던 그 공산주의 정당의 후신인 민주사회당과 통합한 좌파당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요. 역사 아이러니가 계속 반복되는 거죠. 사실 이 분열 과정에. 지금 현재로는 독일의 총리가 누구죠? 이렇게 아줌마 기민당 기사당 연합이 있고 그 다음에 3인당이 한 2당 정도 합니다. 좌파당이 한 3당 합니다. 3당. 근데 3인당은 영향력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한 20%대 초반 그 다음에 좌파당은 10%대 초중반 그리고 그 메르켈 아줌마가요 의외로 보수당이지만 기본적으로 어쨌든 좌파 정책 기존에 있던 좌파 정책을 폐기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고 가려고 하고 난민에 대한 태도나 전쟁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그래도 개혁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적당히 이제 그 메르켈의 좌경화로 인해서 적당히 이쪽을 먹어가지고 지금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제가 준비한 오늘의 강연은 이 정도이고요. 그리고 이것과 결국에는 개혁의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개혁 투쟁. 이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이에 대한 고민이 사실 우리 공부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걸 현실로 다시 보면 우리 정해진 원내 활동과 원내 활동과의 관계. 이것도 사실 굉장히 고민스럽다. 저는 정의당 굉장히 원내화되어 있는 정당이라고 봅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이 원내화되어 있는 정당에 갖고 있는 한계가 있어요.
당연하게 우리는 원내 활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원내화돼 있다는 건 뭐냐면 선거 결과에 따라 이 당이 없어질 수 있다는 이 두려움 때문이에요. 뿌리가 튼튼하다면 그리고 우리가 연대가 확장돼 있다면 저는 의원수가 적어도 어쨌든 유지할 수 있고 그 다음을 준비하고 그 다음을 바라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 원내 활동으로 치우치고 원내 활동이라고는 소위 저는 이걸 갖다가 운동의 뿌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없다면 그러면 우리는 과연 유지할 수 있겠니 진보 정당이라고 하는 것 같다. 몇몇 인물들이 예를 들어서 몇몇 인물들이 절로 넘어가 버리면 갈 길 잃은 거시기신 데처럼 고하신 데처럼 우리는 어떻게 할지 이러다가 그냥 서서히 하나하나씩 떠나서 지금까지 수십 년, 그 100년, 어떻게 보면은 한인사회당부터 하면 한국의 그 진보정당 역사가 100년 정도 되는데 이거 자체가 또 이거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이 사실은 좀 되죠. 그러면 우리가 원내 활동이지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고민스러운 거죠. 그때 이제 제가 지난 말씀드렸듯이 사실 뿌리가 튼튼하면 우리 같은 지역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세포 조직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지역별 분해가 됐던 그 세포라고 하든 분해라고 하든 뭐 기초주의라고 뭐라고 상관없다. 이런 아래로부터의 세포가 활성화되면 이런 학습 모임이 활성화되고 산에 가는 모임이 활성화되고 노동위원회 모임이 활성화되고 여성위원회 모임이 활성화돼서 계속 자기 운동을 한다면 의미 있게 우리가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또 하나는 세포뿐만 아니라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지역 내 정치 선거구청하고도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민주당의 선거구청장을 잡고 있다고 안 싸울 이유가 없는 게 아니다. 들여다보면 사실은 그런 분들 다 할지 다 해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우리가 담당하는 이 지역 내에서 정치라고 하는 것들을 좀 더 실천적으로 해야 될 게 아니냐. 우리 지역위원회 같은 경우. 세 번째는 이 과정에서 우리의 주변의 지원군들 연대의 폭을 갖다가 확장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 지역위원회가 더 접근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지역의 노동조합이 많습니다. 고대 대학노조도 있고 여기 고대 비정규직 청소 노동자들도 있고 병원에 있는 노동자들도 있고 뿐만 아니라 지역에 보면 각각 공공기관의 노동자들이 있고요. 공무원 노조가 있고 많습니다. 그 지역별로 보면은 지역적 상별로 지역 상별로 우리가 먹고 살지 못하던 수많은 아침에 출근했다 저녁 때 계속 밀려서 퇴근하는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죠. 그럼 이들을 갖다 어떻게 묶어서 어떻게 연대할 것이냐. 연대 관계를 주체화해야 된다고 제가 계속 강조했는데 노자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그 노자가 주장했었던 거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 주체화 과정이라는 이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이 사실은 뭐 우리 독일 좌파 독일 진보정당 독일 삼인당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봤지만 우리가 결국엔 현실에서 우리가 이제 결국에는 체득해야 될 것 중 하나는 이런 고민하에 사실 우리 뭘 할 거냐 그리고 우리 어떻게 만들어 나갈 거냐가 더 중요한 것 같다. 이런 것들 갖다가 이런 공부 모임을 통해서 좀 고민하고 이것들이 지역위원회나 당원들 참여할 수 있는 사업에 기반이 돼서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저의 생각이고 고민입니다. 이 정도에서 좀 맞췄으면 좋겠는데 괜찮으세요? 네.